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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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4회 용스네 쇼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6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이면 이른바 용스네 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8월 말에도 어김없이 잊지 않고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프라인 현장에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과 대리님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 농식품 벤처 창업센터의 최윤실 센터장입니다. 한 달 동안 정말 정신없이 지냈는데요. 8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농식품 스타트업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식품 분야의 기술 기반 벤처 창업가와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는 어느덧 8회차에 접어든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가 최종 10개 결선 진출 기업이 선정돼서 9월 20일 날 최종 결선 준비를 하고 있고요. 11월에 푸드위크라고 하는 여기 코엑스에서 진행이 되는 푸드테크 스타트업 전용 박람회와 여러 가지 부대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식품 분야라고 해서 이제는 아마도 먹거리만 관련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농기자재, 반려동물, 동물의약품, 소재 이런 것 관련된 부문도 진흥원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열정이 가득하신 센터장님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덕분에 한국 농식품 분야가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리님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무역협회 성지훈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지난 한 달 늘 그래왔듯이 여기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다양한 스타트업 분들을 만나고 있었는데요. 특히 요즘에 좀 재미있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글로벌 스타트업 스텝업, 줄여서 GS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창업 3년 미만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해외 진출, 그리고 해외 진출 의지와 역량이 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YN아처와 함께 프로그램을 구성했어요. 근데 마침 저희가 사실 모집 기간이어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한국무역협회 공지사항에 글로벌을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한국무역협회의 역할이 앞으로 더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34회 용스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센터장님, 이번 회차 주제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회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용스네는 용감한 창업가 되기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32회차에서는 용감한 창업가 정신을 배웠고 33회차에서는 용감한 창업가들을 여러분들을 만나봤었죠. 이번에는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 바로 투자 혹한기 시대의 스타트업의 생존법, 생존 전략,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HR 전략입니다. 네, 센터장님이 소개해 주신 주제가 사실 정말 스타트업들한테 필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많은 대표님들께서 기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도 용스네 이름에 걸맞게 저희가 엄청난 연사분들을 섭외했는데요. 그럼 저희 34회차 용스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용스네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센터장님께 첫 번째 소개를 맡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코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많이들 아시죠? 창업의 기본서 스타트업 101 시간입니다. 투자 혹한기 시대, 용스네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대표님이라면 걱정 없게 만들어주는 세션입니다. 창업가들을 위한 베이스 캠프죠.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D캠프의 김영덕 상임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창업가들을 위한 베이스 캠프,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D캠프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김영덕입니다. 제 경력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직전에는 백수 5개월 정도, D캠프 있기 전에 백수를 조금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롯데벤처스라는 투자사에서 사업총괄 상무를 한 6년 정도 했고, 그 전으로 올라가면 G마켓 공동 창업자로 일했고, 인터파크라는 회사에서 CTO, CMO, CSO 했고, 자회사 대표를 1년 남짓했고, 그 다음에 창업과 경영을 한 회사가 한 2개 정도 더 있고, 지금은 창업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사님께서 이제 사내벤처 창업부터 이제 CTO나 CMO 그리고 CSO 경험 물론 이제 유명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까지 정말 스타트업의 그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신 걸로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이사 경험을 하신 이사님께 한번 좀 저희가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 업계에 이제 특히나 투자 부분에서 정말 혹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도 스타트업의 투자 지금 시장이 혹한기가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 이걸 뭐 보통 이 언론이나 이 언론 같은 데서는 이렇게 좀 더 자극적으로 가니까 혹한기 뭐 얼어붙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려울 때도 사실은 양지는 항상 있죠. 양지는 있어서 실제 이제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올 상반기를 쭉 보면 1월 달에 투자 건수가 굉장히 많았고 5월까지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있는데 6월에 좀 꺾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근데 이제 규모별로 투자 건수를 좀 분류해 보면 10억 미만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늘었고 10억 이상도 조금 늘었는데 100억 이상은 뭐 거의 이 보합 정도이고 그 이상으로 가면 특히 이제 안 좋은 시장은 뭔가 하면 M&A 시장이 작년에 이제 그 스타트업 M&A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스타트업 M&A가 작년에 비해서 한 5분의 1로 줄었어요.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리 IPO 시장도 보면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나요. 상반기가 이제 냉각이 시작되는 때였고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큰 투자 부분에서는 최근에 이제 소가 상장이나 이런 걸 보면 IPO 시장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졌죠. 상장을 포기하는 회사들도 있고 상장 시에 이제 회사의 가치도 거의 뭐 반토막 나다시피 해서 상장되는 경우가 많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냉각되는 건 맞긴 맞는 것 같다. 근데 보통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혹한기라고 하니까 우리도 다 힘든가 보네라고 하는데 작년에 이제 벤처 펀드의 결성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금들이 이미 결성된 자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은 투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그리고 여전히 투자 검토도 많이 되고 있고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이제 벤처 캐피탈 대표님들을 몇 분 만나 보면 제가 좀 이렇게 싫은 소리를 좀 하는데 이럴 때 투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하면 그 친구들이 자기들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게 이전에 조금 버블의 경향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근데 이게 좀 정상화된 것 같고 지금 좋은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과거의 데이터도 보면 이렇게 불경기 때 투자한 투자사들이 실제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거의 평년보다 2배 정도 수익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VC 대표님들이 하는 말씀이 앞으로 한 2, 3개월 있다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이다. 근데 거기도 이제 초기 투자에 좀 집중하는 팀이라서 그런 곳은 회사의 내용만 좋고 우리가 사업에 확실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면 투자 받는 게 불가능은 하진 않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금융시장이 얼어붙어 있긴 하지만 벤처 펀드는 여전히 많이 투자할 여력들은 있기 때문에 미리 겁먹고 뭐 투자 유치를 포기한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벤처 이미 결성 펀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 자금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들었을 때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 그 회사의 내용만 좋으면이라고 단서를 달아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역량, 특히 냉각기에 필요한 역량을 좀 여쭙고 최근에 사실 시장에서 되게 많이 들리는 얘기가 이게 냉각기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매출 그리고 이익,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의 기본에 충실한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좀 각광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떠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외적으로도 좀 스타트업이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량 세 가지 정도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 그
실제로 이제 잠깐만요. 이게 어떤 순간 말을 하다 보면 머리가 하얘지는 게 천천히. 머리가 예. 네. 보통은 이런 카메라 앞에서 별로 긴장하지 않는데 조금씩 블랙아웃이 되는 경우가 있네요. 근데 이제 사업이란 건 원래 그런 거죠. 원래 자기 사업에 집중하고 자기가 이제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냐에 대해서 집중하고 사업을 굉장히 이 포커스된 상태로 사업하는 건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버블이 끼게 되면 버블인 상태로 가면 사실 돈이 넘쳐나잖아요, 시장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경영도 사실은 방만해져요. 그러니까 경영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나 하면 시장에 돈을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는 거죠. 여력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창업가들이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디어를 실험해 보고 싶죠. 원래 내가 하려는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뭐 격가지들이 여러 가지 있으면 격가지도 해보고 또 누가 이제 주변에서 이런 좋은 사업도 있더라고 하면 자기 현재 하는 사업 말고도 또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또 시장도 그걸 시장에서도 용인해 주기도 하고 투자자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전에는 뭐 하고 싶으면 해 돈은 충분히 있으니까 마음껏 해봐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버블이 없는 상황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정상적인 상황일 텐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가 되면 원래 하던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게 맞죠. 첫째는 자기가 원래 하려고 하는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게 맞다.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전에는 뭐 예를 들면 일단은 나의 고객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수익 모델을 붙여서 돈을 벌자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수익 모델을 좀 더 조기에 한번 실험해 보거나 바로 시도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여력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 모델을 구체화하고 실제로 그게 큰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초기 기업 A 라운드 이내에 있는 회사들한테는 수익 모델을 실제로 고객에게 과금해보고 무료 서비스가 아니라 과금해보고 일부라도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동작한다는 걸 보이면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그게 또 동력이 돼서 회사의 성장을 만들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한 투자 B 라운드 정도에 가 있는 회사들은 구체적인 성과로 대답을 해줘야 되죠. 과거에는 좀 더 그런 게 여유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개의 핵심 사업과 무관한 것들은 과감하게 홀딩하거나 드랍하고 핵심에 집중해서 거기에서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야 투자자들도 거기에 맞게 반응해서 후속 투자도 해주고 회사의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금 공급해 줄 거다라는 거고. 근데 아까 제가 뭐 직전 질문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투자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이전에도 보면 굉장히 자금이 넘쳐난다고 할 때도 투자 받으려면 최소 수십 군데 이상 IR하고 한 5%의 확률 또는 뭐 심지어는 1%의 확률로 투자적 유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어렵지만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에게 핏이 맞는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여전히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환경이 이미 펀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모든 곳에 돈을 줄이는 건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칼을 빼보지 않고 그냥 말라 죽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돈을 써야 할 곳에는 꼭 써야 할 곳에는 돈을 과감하게 쓰는 용기도 좀 필요해요. 심지어는 거기 회사에 리스크가 있더라도 한번 해보고 스타트업이라는 게 성공 확률이 뭐 크게 성공할 확률이 한 5%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시도해보지 않고 망하는 건 최악인 것 같고 원래 비즈니스의 스타트업은 특히 비즈니스의 본질이 리스크 테이킹이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 해야 된다. 그래서 수익 모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고 또 핵심 인재를 확보해서 그 사람이 우리 핵심 사업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돈을 써야죠. 그리고 모두가 광고비를 줄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제반 여건이 유통 채널도 만들어 놨는데 광고가 꼭 필요한 타이밍이다. 그러면 광고비를 써야죠. 그게 사업가의 그 사업가에게 필요한 용기 같은 거고 사업의 본질은 리스크 테이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게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고객을 확보해서 수익 모델을 이제 좀 붙여가지고 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수익 모델을 먼저 좀 조기에 실험을 해보는 것도 이런 상황에선 좋겠다. 그리고 뭐 시리즈 B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투자 위축될 필요는 없고 원래부터 수십 군데 IR을 해서 5%에서 1% 확률로 받는 거니까 위축되지 말고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모든 곳에 돈을 줄이면 안 되고 꼭 쓸 곳에는 과감하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시로 들어주신 게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거라던가 광고비 같은 건 이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다. 라는 거 말씀해 주셨고 센터장님이 저보다 네네. 더 잘 정리를 해주세요. 페이드 아웃 해야 되는. 열심히 사실은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 광고 효율이 제일 좋아요. 광고를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네. 이때 광고를 하면 더 효과가 있죠. 한 6개월 전만 생각해봐도 그 방송 매체 이 영상 광고의 대부분이 스타트업으로 도배가 돼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보기 힘들죠. 맞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6월 달 정도에 펀딩이 됐고 자금 여력이 있으면 지금 광고하면 효과가 2배, 3배 나죠. 그리고 심지어는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이게 넘어설 수 있는 굉장히 서로의 찬스이기도 해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는 기업에게는 굉장히 호기회이기도 하죠. 진짜 어렵긴 한 것 같아요. 돈은 없지만 광고는 지금이 기회고 역시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네. 저희 또 이름이 네. 용감한 스타트업 네트워킹. 용기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용기가 네. 중요하죠. 그래서 초기 기업일수록 사실은 팀워크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이런 위기 상황일 때의 조직 관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티저에서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 한번 조금 더 해주시면 이제 실제로 이제 뭐 투자 유치가 어려운 경우, 그게 뭐 꼭 현재가 아니라도 과거에 환경이 좋았을 때도 투자 유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회사에 돈이 떨어져서 이제 급여를 못 줄 환경에 처한 지금 유니콘이 된 기업의 대부분이 그 경험들이 있죠. 한 3개월 정도는 급여 못 주고 이럴 때 그 대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아니면 뭐 꼭 그런 극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좀 어려워지면 이제 직원들이 동료를 하잖아요. 동료를 하고 그러다 보면 핵심 인재들부터 먼저 이탈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럴 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표가 첫 번째는 좀 이 사업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담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란 게 항상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굴곡들이 인생하고 좀 비슷한데 사업가는 그 굴곡이 훨씬 더 빈번하게 다가오죠. 힘든 순간들이. 근데 그것들을 그냥 와 원래 사업이란 게 그런 거구나. 원래 사업이 힘들고 또 고난의 시간들도 있고 사업이 그렇게 그래서 어른들이 절대로 사업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힘드니까. 근데 이 기왕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걸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이제 그 담담함이 있으면 직원들한테 소통할 때 그 모습이 이제 여유롭게 나타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처하면 이제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위기에 몰리잖아요. 상황에 자꾸 몰려서 그걸 피하고 도망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야 우리 회사가 요즘 좀 힘들어 보이지?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고 죽을 맛인데 나도 대표 처음 해보니까 미칠 것 같네. 근데 뭐 너희들이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하고 회사의 어려움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공유를 하는 것도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다 숨기고 막 내가 다 안아야 되나 이러면 사실은 정보가 다 알거든요, 직원들이. 그냥 매일 붙어서 일하는데 그 상황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거꾸로 물론 뭐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직원들도 다양한 성향들이 있거든요. 담대한 친구도 있고 뭐 조바심 내는 친구도 있고 한데 거기에 맞게 좀 이 친구들의 성향에 맞게 이제 소통을 하면서 좀 이렇게 기댈 필요도 있죠. 내가 대표로서 다 책임져야 되긴 한데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이렇게 힘들 때 같이 좀 도와주면 내가 이겨나가는데 좋을 것 같아.라고 말을 하면 좋을 만한 직원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에게는 도움도 이렇게 기대하고 또 너무 조바심 내거나 이렇게 서로 막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친구한테는 좀 안심시켜주고 뭐 힘들긴 한데 나 이겨나갈 수 있어. 우리 같이 할 수 있잖아. 뭐 이런 태도들이 굉장히 위기를 넘길 때 사소한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힘이 되죠. 그게 아니라 나의 평소에 막 카리스마 넘치게 하다가 갑자기 뭐 힘든 걸 내가 다 떠안아야지. 직원들은 나를 믿고 따라와 이런다고 해서 그렇게 잘 되지도 않거든요. 스스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현대 뭐 이런 그 소통의 역량이나 방식을 보면 역시 솔직하게 같이 공유하고 팀으로 같이 이겨나가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지금 같을 땐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님도 개인적으로 이제 스타트업을 경영하셨던 경험 중에 또 힘든 시기가 있으셨을 텐데 예. 그런 시기는 혹시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잘 기억력이 안 좋아서 옛날에 나쁜 기억들은 계속 잘 아, 되셨던 이절. 거 아니에요? 계속 잘 되신 거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실제로는 뭐 음.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죠. 회사가 뭐 자본 잠식되고 뭐 음. 돈은 떨어지고 이걸 당장 운영비가 필요하고 이럴 때에 막 좀 절박함이 있긴 한데 저는 그때 이제 사람이 이제 그러면 스트레스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꽉 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도망가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면 그 고민들을 머릿속에서 계속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그죠? 이러면 어떻게 하지? 내일 돈 떨어지면 이렇게 하고 뭐 아니면 내일 어떤 돈을 받기로 한 어떤 업체가 있는데 거기 안 하면 뭐 어떻게 하지? 이 막 시나리오별로 쭉 생각하다 보면 밤을 거의 새요. 밤을 새니까 다음 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너무 힘들어서 이 잠을 자야지 다음 날 일을 할 거니까. 근데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그 몽롱한 상태에서 판단력도 흐려지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초췌한 모습이니까 직원들한테도 안 좋고 이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제가 우연히 라디오를 켰는데 라디오에서 그 유명하신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른이 된다는 게 뭔지 아냐. 그래서 그 대담 프로였는데 한 분이 이제 그 어른이 된다는 건 고민거리들을 주렁주렁 달고 사는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는 그 말을 듣고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는 숙제를 안 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 숙제를 다 해야 잠이 들어. 근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날 끝낼 수 있는 숙제가 없더라고요. 역시 어른이 된다는 게 고민을 주렁주렁 달고 사는 거구나라는 거에 굉장히 공감이 됐고 사업가로서의 내 현재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매일 고민은 늘어나는데 해결되는 고민은 별로 없어. 계속 쌓여가서 그 말을 듣고 위안을 받고 그래 어른이란 건 원래 고민이란 게 쌓여 있는 거지. 그러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12시가 딱 되면 매일 12시가 되면 머릿속에 이제 계속 막 자기 최면을 걸어요. 머릿속에 스위치를 두고 스위치를 내려 고민을 일단 꺼버리는 거죠. 컴퓨터로 치면 전원을 내리면 램이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끄고 자려고 하니까 그걸 한 3일 트라이를 하니까 3일을 시도해 보니 드디어 잠에 들었어. 잠들어서 6시간을 푹 자고 아침 6시에 눈이 딱 떠지면서 스위치가 올라가고 램에 다시 고민이 탁 부팅이 돼가지고 또 고민을 생각하고 또 그 다음 날 12시가 되면 또 스위치를 내리고 6시간 푹 자고 그러면 막 이게 몸이 일단은 생기를 가지니까 회사 가서도 막 농담하고 친구들한테도 막 밝은 이렇게 혈색이 좋은 상태로 막 얘기를 하니까 직원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대표가 뭐 좋은 일 있나? 근데 오로지 하나 잠을 잘 잔 거예요. 그걸 고민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그냥 스위치 끄는 그 최면요법을 가지고 하여튼 이겨나갔던 기억이 있죠. 네, 이게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 현장에 계신 분들 눈치를 쓱 봤는데 그러니까요. 그 투자 혹한기를 어떻게 이겨내는가에서 지금 이제 그 대화를 이제 들으시는 이제
그 현장에 계신 분들 모습이 약간 법정 스님의 멘탈에 대한 이제, 이제 힐링 정신의학적인 타임. 이런 내용을 말씀 주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좀 귀결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대표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팀을 잘 이제 다독이면서 나아가기에 따라서 이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내용들과도 많이 이제 결부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그 미국 쪽에 이제 벤처 캐피탈들 보면은 투자 계약서 이런 내용들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회사 대표는 정신적으로 이제 그 상담을 받을 것 이런 내용들을 이제 투자 계약서에 넣는 벤처 캐피탈들도 몇 군데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요즘에 굉장히 이제 투자도 약간 혹한기다 이런 말도 외부에서 많이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 환경도 계속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굉장히 멘탈 케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또 디캠프 소식들을 좀 살펴보니까 또 스타트업 그 대표님들을 위한 또 멘탈 케어에 관련된 좀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아, 예. 그 부분 잠깐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한 2년 전부터 서베이를 좀 했었거든요. 그 창업자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나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자살 충동 같은 경우도 한 거의 2배 정도 된다더라고요. 일반인에 비하면. 나머지 우울증이나 뭐 여러 가지 사실 뭐 현대인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과도한 스트레스. 근데 창업자들은 그보다 스트레스의 강도가 훨씬 더 압축적이고 강하게 오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이 안 좋은 곳 가면 계속 사람이 아까 제가 말한 잠도 못 자게 되고 뭐 고민을 털어놓을 데도 없고 이런 상황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올해부터 저희가 거의 한 100명에 가까운 창업자분들한테 서울대 정신과의 전문의 박사님을 모시고 실제로 정신 상담을 한 3회 정도를 받게 해드렸어요. 받게 해드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얼마나 좋아지는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등등을 보고 사업을 지속할 생각이고 원래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올 하반기에는 추가로 저희가 그 스타트업에 일하는 직원분들까지 좀 확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한 100명 정도의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정신과 상담을 해드렸고 하반기에는 좀 일종의 심리 상담, 조금 더 라이트한 버전으로 한 500명 정도 되는 스타트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스타트업들의 생존법이라는 주제로 지금 하고 있고 처음에 뭐 투자 생태계 현황부터 투자 유치 방법, 이제 창업가들의 멘탈리티로 약간 이렇게 제가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맥락에서 사실 제가 항상 궁금했던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국내 창업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를 꼽아보라고 하면 뭐 문제들이 많겠지만 매경 조사를 한 걸 제가 봤는데 패자 부활이 어렵다라는 거를 되게 꼽더라고요. 사실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을 이미 했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 가장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했을 때 실패했을 때 어떤 그 했다는 어떤 뭐 낙인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었던 게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를 알려주셨으니까 또 우리나라가 뭐 창업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는 되게 국가에서 잘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랑 비교해봤을 때 뭐 창업자들의 재창업 비율도 한 8%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최근에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워낙 생태계에 오래 계셨고 직접 창업도 하시고 이제는 창업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고 계시니까 어떤 부분이 우리 창업 생태계에서 개선이 필요할까요? 그 뭔가를 오래 했다는 게 요즘은 그렇게 좋은 칭찬은 아니에요.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오래 한 거죠. 오래 하면 묵은지밖에 오래돼서 좋은 게 묵은지밖에 없어요. 맛있죠? 묵은지가 맛있긴 하죠. 묵은지가 아니라도 오래 끓이면 묵은지하고 똑같은 맛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창업 또는 이제 우리가 창업의 실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원래 이제 창업의 성공 확률이 5%? 5%는 사실 좀 이렇게 통계에 잡히는 거고 실제로 시도했다가 아예 중간에서 시도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드랍시키거나 안 하거나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한 창업자까지 합치면 뭐 1, 2% 되겠죠 확률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라고 할 때 소수의 그 마이너리티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하는데 그 100명 중에 99명이 실패하는 머조리티 영역의 것들을 어떻게 그걸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일단은 좀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업하면 원래 망하는 거죠. 안 망하는 게 이상한 거죠. 이상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나마 굉장히 좋아졌던 게 신용불량 상태로 심하게 가진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신보 같은데 이럴 때는 그런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는 것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 부채에 대해서 다 탕감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원래가 리스크를 지고 기회 비용을 쓴 거면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창업자분들도 어떤 경우는 그것이 마치 권리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세상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런 것들은 사업하다가 이제 빚을 지거나 내가 힘든 경우 실패했으면 실패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패하면서 청산하고 이제 재기하고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보면 성공한 사업가들 지금도 이제 성공한 창업가들 여러분 보면 실패한 경험들이 한두 번씩 다 있죠. 근데 그분들이 이 재창업에서 성공한 케이스를 보면 실패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한계에 부딪히고 이제 회사가 망했어. 그러면 그냥 잠수를 타버리잖아요. 이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그 상황을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는 게 진짜 용기인 것 같아요. 잘 될 때 막 내가 열심히 뭐 하고 막 이렇게 멋지게 보이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실패하고 이럴 때에 남아있는 직원들을 어떻게든 그 친구들은 또 마찬가지로 자기를 믿고 따라왔던 친구니까 생계가 위험해졌을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하면서 자기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열심히 소개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른 곳에 취업하게 한다든지 또 밀린 임금이 있으면 어떻게든 좀 해결하려고 열심히 애를 써보고 우선적으로 그걸 해결하고 나머지 부채 부분들은 뭐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그 부채로 따든지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밟아가고 그 다음에 사업도 정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과정들을 옆에서 다 보거든요.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만 이렇게 다 주목하는 것 같지만 주변에 성공한 친구들 한 명쯤 있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보면 기분이 어때요? 부럽기도 하고 배 아프죠. 배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저도 제가 크게 성공하기 전에 내 주변에 이제 친한 친구 중에 성공한 친구를 보면 일단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친구.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일단. 그리고 막 내가 이제 지마켓 막 만들고 막 그때 밤새서 막 일하고 이럴 때였는데 그때 NC소프트 다니는 제과 후배 1년 후배를 만났거든요. NC소프트 그때 상장하고 걔가 형 뭐 나 NC소프트 다니는데 SI 사업 한다고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납품하는. 근데 갑자기 자기 하는 일하고 무관한 게임이 터져가지고 회사가 돈을 엄청 벌어서 나 이제 샌디에고로 놀러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때 그때 막 그 마음의 막 좌절과 그 친구는 진짜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뭐 저에게 완전 사기를 제로화시키는. 근데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쨌든 좀 애처로움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면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최악이 아까 말한 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런데 그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들죠. 마음들이 들면 그게 나중에 재산이 돼서 다시 재창업을 하면 흩어졌던 팀원들도 우리 대표는 역시 어리가 있어. 오늘 또 다시 모여들고 투자자들도 그 과정을 다 보죠. 저 친구는 재창업한다고 해서 다 투자해주지 않아요. 망했는데 망한 과정을 굉장히 잘한 친구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재창업한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투자해 줄 수 있는 투자자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한 사람은 사실은 기회가 없죠. 네. 힐링하면서 들었습니다. 여기 실시간 채팅에도 그냥 네, 오늘 저는- 말씀 위안을 받습니다. 공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네. 저희가 또 온오프라인 또 생중계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또 현장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들한테도 질문을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저희가 그 전에 사전 질문이나 또는 이제 이 질문. 온라인으로 올라오는 질문들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없으시면 지금 온라인에서 질문 또 말씀드리는 동안에 하나 두 개씩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넥스트 유니콘에서 김다은님께서 이제 솔직하게 팀원들과 어디까지 좀 공유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그 선을 지키기가 좀 고민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아까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잖아요. 뭐 이제 급여나 이제 그 버짓이 좀 없어서 좀 견뎌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사실은 뭐 정말 그 회사가 뭐 피벗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나를 믿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실제로 정말 본인이 해본 것 같은 그런 말들 위주로 이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게 대표님들 입장에서 정말 고민될 수 있거든요, 확실히. 그러니까 회사에 돈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 이걸 팀원들한테 공유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 경쟁사가 우리를 뭐 공격을 했는데 뭐 어디에서 어떤 부분은 밝히고 어떤 부분은 감추거나 뭐 동기부여를 시킬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고 투명한 경영이 요새 앞으로는 대세가 되는 거는 확실한데 여기서 정말 어디까지 과감하게 좀 공유하고 공개해도 되는지 투명하게 소통해도 되는지 또 이사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그 현대 경영의 핵심 키워드 하나만 뽑으라면 저는 개인화 같아요. 개인화. 그러니까 그게 인사든 마케팅이든 뭐 전략이든 모든 면에서 이제 개인화 또는 맞춤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케이스는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대표로서 우리 회사를 제일 잘 알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라는 게 있죠. 그렇죠? 사업에 따라서 조직 문화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현재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일종의 믹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그 소통의 전략이 필요해요. 내가 이 소통을 통해서 어떤 걸 성취하고자 하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을 잡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이 소통이 일관성을 좀 가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소통하라고 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했다가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또 기분이 안 좋으니까 또 이랬다가 이러면 사실 직원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 대표가 되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라는 게 있는데 오히려 그 소통의 전략을 진짜 페이퍼를 하나 딱 놓고 한번 써보세요. 내가 이 소통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는 뭐냐?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하긴 하는데 그러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공유돼야 되고 꼭 감춰야 되는 뭔가 있을 수도 있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는 사실은 잘 안 숨겨져요. 실제로는. 근데 이게 소통에서 어려움이 뭔가 하면 내가 숨겼는데 결국은 알게 될 때에 타격이 훨씬 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 가능하면 알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알리되 예를 들면 그거를 좀 완화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게 아까 전략적 목표하에서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좀 달리 들리거든요. 말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보통은 막 좋은 얘기 했다가 마지막에 굉장히 심각한 얘기 해버리면 이게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대화가 끝나면 이제 멘붕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사실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뭐 우리가 경쟁사도 생기고 그다음에 알다시피 CTO도 나갔고 뭐 등등 투자 유치도 지금 뭐 되게 까다롭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막 그래서 요즘 되게 힘들지.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있어. 그러면 순서를 딱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아무런 팩트들을 쭉 늘어놨다가 마지막에 희망을 딱 던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회의를 클로징하면 희망을 보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먼저 막 좋은 얘기 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실은 투자 유치도 안 되고 있고 돈은 다 들어서 이러면
똑같은 정보를 전달했는데 사실은 소통의 결과는 최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 없이 그 소통을 했을 때 가지는 폐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딱 미팅을 하거나 그게 뭐 상대방과의 미팅이든 직원들과의 전체적인 미업이든 회의든 간에 그것에 그 시간에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어떤 톤으로 어떤 톤 오브 보이스로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다음에 어려울 때일수록 그게 그런 상태 준비된 상태로 딱 들어가야지. 힘드니까 다 모아봐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하고 하면 이제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회의에서도 전략적 대화법을 선택. 그리고 맞춤형으로 우리 회사에 맞는 혹시 오프라인 참가자분들 중에서 지금 투자 유치 준비 중이시다. 오, 많으시네요. 몇 분 계신데 또 다섯 네. 분, 여섯 분 정도. 여섯 분 중에서 혹시 뭐 투자 유치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저기 손 들어주셨어요. 끌어냈습니다. 굉장히 주목을 받는. 네. 이 50명이나 손을 들다니. 그 중에 한 분 픽.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SI 개발업을 하고 있는 이따 양태훈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SI 업도 하면서 이제 신규로 저희만의 이제 자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한 가지 좀 항상 궁금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제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사업을 이제 병행하는 거에 있어서 이거를 좋게 보실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나눠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게 보실지 이런 것들이 항상 궁금한데 저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장점으로서는 저희 이제 본 SI 업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캐시카우로 계속 가지고 가면서 좀 더 안정적이게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을 생각을 하는데 또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은 하나도 제대로 못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질문이 항상 이제 되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맞춤형 카운슬링을 이제 공개된 방송에서 사실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이게 제가 이제 IR 장표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구성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나요? 막 고민스럽잖아요. 이 IR 장표를 만들 때는 사실은 그걸 우리가 내가 가진 걸 다 얘기하려고 하면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결혼할 때는 결혼 결혼할 얘기는 때는 모든 것을 얘기하진 않죠. 음, 나의 나쁜 버릇, 뭐 발을 잘 안 씻는다든지, 뭐 양치를 안 하고 자는 경우가 많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결혼을 못했겠죠, 제가. 못했겠죠. 투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투자도 내가 가진 상황을 다 얘기하는 건 사실은 그렇다고 치팅을 하라는 건 아닌데, 이게 이야기의 흐름이 이렇게 일관성이 쫙 있어야 되는 거죠. 기, 성, 정, 결 이렇게 딱 맺어져야 되는데 기를 얘기하고 성에 가서 1, 2, 3를 얘기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다음 뭐죠? 전에 가서는 1, 2만 얘기하고 결에 가서 3을 얘기하면 이게 전체 얘기의 맥락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IR을 하든 아니면 뭐 그 피칭을 하든 그 생략할 수 있는 역량이 사실은 저는 프로의 역량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설명을 하실 때 내 그 메인 트랙을 쭉 따라가 설명하고 이 격가지들은 과감하게 생략하면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거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하면 격가지들을 얘기하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 비즈니스 모델은 일단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벤처 캐피탈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벤처 캐피탈은 연이율 5%의 이자를 받으려고 투자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벤처 캐피탈은 10개 중에 1개가 100배의 수익이 나고 나머지 다 망하는 게 최고예요. 다 뭐 1.5배 번 투자가 최악의 투자가 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1.5배 번 건 엑시시 안 돼요. 엑시시. 일단 상장이 안 되죠. 그죠? 그다음에 투자한 걸
투자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굉장히 애매해져요. 요즘 뭐 일종의 우선주로 투자해서 뭐 회수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회사의 자금 여력이 충분할 때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거지 받기도 만만치 않고 그거 그렇게 받아봤자 그게 자기 투자 원금을 겨우 될까 말까고 투자 수익을 그러니까 이게 벤처 캐피탈도 누군가의 돈을 받아서 투자하고 그것에 수수료를 먹고 이익금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줘야 되는 게 벤처 캐피탈의 업이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첫 번째 투자 검토를 할 때 최소한 10배, 20배, 100배의 투자 수익이 잘 됐을 때 있을 만한 사업을 목표로 하고 투자자를 찾거든요. 근데 내 사업 중에 어떤 부분이 사실은 그 성격이 아닌 사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식당업 이런 사업들이 그게 뭐 100배의 수익을 내진 않잖아요. 그런 사업들 내 사업 중에 그런 사업들이 있는 거죠. 있는 건데 내가 벤처 캐피탈을 찾아가서 투자를 받겠다고 하는 건 이 포텐셜이 있는 100배 정도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사업을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기의 중심도 그 사업에 그것에 집중해서 쭉 얘기하고 그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포텐셜이 있다라는 걸로 사실은 얘기가 끝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캐시카우가 되는 회사가 먹고 사는 이 부분의 거는 정확하게는 VC에서는 관심 바뀐 거죠. 그거는 이게 캐시카우 역할을 해서 회사가 먹고 살면 그러면 저한테 왜 왔어요? 그냥 그걸로 먹고 사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번 돈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대박집 사장님처럼 큰 식당처럼 돈 잘 버는 회사가 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나에게 엑시 모델을 보여줄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는 이 캐시카우가 별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이게 없이 이 포텐셜이 있는 메인 비즈니스가 굉장히 포텐셜이 있고 그것을 내가 잘할 수 있던 역량이 있으면 심지어는 당신 투자해주면 나 이 사업 드랍시킬 거야. 아니면 팔아버릴게. 아니면 이거 담당하는 팀장한테 너 나가서 회사 차려서 먹고 살아. 그중에 이익금 생기면 나한테 좀 줘.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벤처 투자를 받는 데는 훨씬 더 명확한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가요? 네. 네, 너무 좋은 너무 맞춤형의 네, 정말 이런 유료 컨설팅을 감사합니다. 저희 온라인에서도 질문을 한번 네네, 저희가 해볼까요? 사실 온라인에도 질문이 몇 개가 올라왔는데 시간이 조금 그쵸. 다 돼서 사실 저희가 정말 아쉽지만 이제 좀 이사님께 여쭤보고 싶으신 질문들은 좀 차후에 네트워킹 시간에 한번 연달아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질문을 많이 받진 못했는데 질문해주신 분들은 온라인,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모두 이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데스크에 말씀하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님께 한번 오늘 좀 행사에 짧게 참여해 주셨는데 또 바쁜 시간 내주셔서 용감하게 창업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가볍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 PR을 좀 해야죠. 창업자들의 이제 베이스 캠프, D 캠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 닉네임이 어린 오리거든요. 어린 오리인데 왜냐하면 영덕 내 이름이에요. 그냥 내 이름을 풀어서 쓰면 어린 오리가 되는데 힘드실 때 누군가에게 이제 내 힘듦을 말을 하고 일단 말을 좀 하면 위안이 돼요. 위안이 되고 그게 객관화되거든요. 객관화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쨌든 베이스 캠프인 D 캠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들어드리는 건 잘하고 저희 멤버들도 그걸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힘들 때 저희를 찾아주시고 또 투자 유치가 필요하거나 이러면 D-Day에 출전하셔서 그 과정이 또 굉장히 투자 받거나 사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D 캠프와 인연을 맺으면 국내 최대의 그런 멘토 풀을 저희가 모시고 있어요. 그런 분들과 연결도 해드리고 또 저도 이제 실제로 이제 선수로 뛰기도 하니까 멘토로 저도 활동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힘든 얘기들을 좀 들어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어깨가 필요하면 어깨도 빌려드리고 또
소주가 필요하면 삼겹살에 소주도 가능합니다. D캠프를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이사님의 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40분이 벌써 지나가지고 50분이 됐네요. 아쉬움이 크지만 저희에겐 또 다른 유익한 내용이 담긴 두 번째 세션이 있으니까 이만 첫 번째 스타트업 101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보육기업의 PR 시간인데요. 용감한 스타트업 라이브, 바로 용스라 시간입니다.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직접 출연하시는 현장 광고. 네. 네. 네,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유기농 차와 당류 제로 디저트를 만들고 있는 다리가 다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에서 엄청난 속도로 열심히 뛰어오신 리틀티 가든의 김민정 대표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차를 만들고 있는 리틀티 가든의 김민정 대표입니다. 저희는 티하우스와 함께 30가지 넘는 블렌디드 티 전문 운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고요. 앞서서 연사분들께 저희 차를 조금 드려봤는데 혹시 맛보셨나요? 입에 맞으셨는가요? 너무 맛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딸기 예. 덤불 산책 먹고 있는데 이름은 한여름밤 울산. 멋있네요. 차 이름도 저희 차는 이렇게 진짜 약재, 진짜 과일을 넣어서 1000일 동안 연구하고 100일 동안 제조해서 만든 정성 들인 차입니다. 저희 차를 한 번은 직접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해서 제품 소개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희 차 어떤 점이 가장 저희 차를 드셔야 되는 이유가 되는지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약재와 진짜 과일이 들어간 차입니다.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쉽게 사실 수 있는 티백 안에 찢어보신 적 있으세요? 찢어보시면 안쪽에 이런 식으로 찻잎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 차의 이름은 복숭아 홍차입니다. 그 어디에도 복숭아는 들어가 있지 않지요. 저희 차 같은 경우에는요, 이 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렇게 컬러풀하게 진짜 꽃과 진짜 약재, 허브 차들이 들어가 있어서 맛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또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들어가는 재료들을 저희는 손수 장만하고 있어요. 이제 울산 배라든지 영암 무화과, 또 어딜까 경북에 있는 홍옥 사과 같은 것들, 요 지역 특산물인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차로 만나보시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딱 리틀티 가든 저희만 만들고 있는 차거든요. 이런 작물들을 농장에서 가장 건강 효능도 좋고 맛도 좋은 기간에 직접 찾아가서 싣고 와서 세척부터 시작해서 완제품이 될 때까지 저희 손으로 만들고 있고요. 일부 한국에 나지 않는 허브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으로만 수입을 해서 블렌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저희 차는 홀리프입니다. 홀리프가 대체 뭘까? 영어로 홀 리프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티백처럼 이렇게 굉장히 먼지처럼 부서져 있는 찻잎은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티백은 이런 찻잎으로 만드는데 요것과 반대되는 말이 바로 홀리프라는 거예요. 최대한 원래 원물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리프를 말하고 찻잎이 크기가 크고 조각이 많이 부서져 있지 않겠죠.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티백 들어있는 이런 중저가 찻잎보다 훨씬 더 가격도 비싸지만, 가격이 비싼 이유는 맛도 좋고 품질 보존도 오랫동안 되고 두세 번 우려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네 번째로, 저희 선물 세트로 사실 수 있는 세트랑 이렇게 차가 6가지 차가 소분되어서 들어가 있는 패키지를 가지고 나와봤는데 포장이 조금 생소하시죠? 보통 티백은 요거 반 정도 되는 크기의 티백이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차 같은 경우에는 그 티백 기계로 만들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티백 기계로 그 티백을 만들 때 2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무게를 달아 만들거나 아니면 부피를 달아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차처럼 여러 가지 재료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무거운 재료가 들어가면 요만큼 차가 담길 거고, 부피가 큰 재료가 대부분 들어가면 이만큼 담길 거잖아요.
티백을 두 가지를 만들었었을 때 이 티백과 이 티백은 같은 맛이 날 수가 없고 같은 품질이라고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차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 이 혼합 비율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검수를 해가면서 수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포장지도 조금 생소하실 텐데 여기 보이는 것이 땅에다 묻으면 썩는 특허받은 생분해 소재이고요. 땅에다가 묻으셔도 되지만 편하게 차를 다 드시고 난 후에는 종이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여기 있는 상자도 마찬가지로 FSC라고 친환경 삼림 그리고 무역을 할 때에도 공정하게 했다 이런 인증을 받은 재료들 소재들로 가지고 패키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감성 중요하잖아요. 우리 차 마실 때 건강효능으로도 마시지만은 이 힐링하는 티타임을 위해서 감성적인 티타임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에 디자인 보시면 이렇게 실루엣으로 나와 있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 중에 하나를 실루엣으로 표현한 그래픽 이미지이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차를 만들고 있는 저희가 이 차에 대해서 스토리도 적어놓고 어떤 재료를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는가에 대한 스토리가 다 나와 있어요. 가장 맛있게 우려 드실 수 있는 시간이나 온도 같은 것들도 같이 나와 있으니까 그 티타임 가지실 때 굉장히 생색내고픈 그런 선물이 필요하실 때 저희 제품 선물로 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감성적인 티타임이라든지 누군가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을 주고 싶다 하시면 리틀티 가든 꼭 떠올려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메인으로 만들고 있는 거는 이쪽에 있는 이런 차 제품들 블렌디드 티고요. 그리고 당류 0g을 인증받은 디저트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차와 디저트를 저희 내 땡땡에서 초록색 창에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샵도 나오고, 만약에 경남에 계시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산속에 굉장히 아름다운 티하우스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놀러 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커피를 못 마셔서 차를 자주 찾는데 방금 제가 마셔봤거든요. 맛도 되게 청아하고 깔끔한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슈가 제로 제품 시장이 워낙 활발해지고 있어서 리틀티 가든의 성장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저도 사실 좀 달달한 디저트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사실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 당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단 거를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도 이제 차를 마셔보니까 사실 단맛이 나는데도 되게 건강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디저트보다는 이제 이런 차를 좀 애용하는 것들도 훨씬 더 선호도 있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그럼 용수라는 여기서 뒤로 하고요. 바로 두 번째 스타트업 101을 진행해 볼까요? 네, 두 번째 스타트업 101의 주제는 바로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HR 전략입니다. 함께 해주실 디웨일의 구자욱 대표님, 그리고 원티드랩의 이하나 HR 부문장님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다 사실 씬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지만 또 여기 현장에서는 또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웨이 대표 구자욱입니다. 저희는 클랩이라는 성과관리, 성장관리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런 HR 부분에 대해서 많은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서비스하고 교육 컨설팅을 같이 결합해서 전달하는 그런 기업 활동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SAP HR 프로세스 컨설팅을 시작으로 HR 업계에 발을 담궜고요. 그 후로는 코오롱 그룹에서 11년 정도 HR 영역 전반을 이제 통해서 커리어를 쌓다가 지금은 스타트업 씬으로는 이제 와디즈에 이어서 현재 원티드랩의 HR 부문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원티드가 이제 HR 테크 기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HR 전략들, 각종 이제 HR 실무들을 같이 챙기면서 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스타트업 씬에 계시기도 하면서 현업으로 그 안에서 아이템들이 HR 쪽 관련된 아이템으로 쭉 경력을 쌓아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질문들 혹시 있으시면 잘 생각해 두셨다가 꼭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원티드랩의 이하나 HR 부문장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이번 용순의 티저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문장님이 스타트업은 채용으로 시작해서 채용으로 끝난다,
이렇게 정말 인상 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다양한 스타트업 분들을 여러 분 만나 뵀지만 HR 쪽은 누구나 다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에게 HR의 시작인 채용. 이건 정말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과 잘 맞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을까?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사실 스타트업에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사실 채용이 왜 중요한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제가 사람으로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이제 대표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스테이지가 있고 그 후부터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사람이 어떤 시점에 들어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부분에서 고민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채용에서 여러분들이 좀 가장 중요하게 보셨으면 하는 게 채용이 중요한 이유 중에 사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또 우리 팀 멤버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역량, 경험 그리고 네트워크를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조인을 시켜야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채용이 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영향력이 되게 크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채용을 사실상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채용에 소요되는 기간들이 평균 한 32일 정도라고 해요. 근데 사실 스타트업에서 채용을 하다 보면 그보다 더 빨리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되게 고전을 이제 면치 못한다라는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평균 소요되는 그 32일이라는 기간 그리고 채용에 소요되는 1,000만 원 이상의 이제 평균적인 비용들 그리고 이분이 입사를 했을 때 사실상 가지고 계신 이렇게 받게 되실 연봉, 재직 기간, 그다음에 영향력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실제로 다 합산을 해보면 되게 초기 스타트업에서 저는 가장 비싼 의사결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채용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뭔가 좀 시나리오적으로 조금 예시를 들어봐 드리면 채용을 하실 때 물론 현실적으로 좀 타협을 좀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특정 포지션,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건 핵심적으로 우리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는 포지션들은 저는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그 타협을 시작하시는 순간 그 타협을 한 채용을 통해서 입사하신 분을 매니징하는 코스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매니징 코스트는 성장함에 따라서 그런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니징 코스트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A급 인재는 A급 인재를 채용을 하지만 B급, C급 인재는 본인보다 못한 인재들을 채용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추천을 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직접 이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참여를 해보면 실제로 연구 결과처럼 동일한 결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재들이 실제로 좋은 인재를 뽑았을 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한 명 한 명을 더 좋은 사람으로 데려올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채용을 했을 때는 B급, C급 인재만 늘어나서 창업가들의 매니징 부담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과 잘 헤어져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지금 창업 초기에 다른 고민들을 하시기도 바쁜 이 시점에 되게 시간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소비하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채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타협을 가급적 특히 핵심 포지션만큼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반대의 케이스는 오히려 선순환이 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케이스들은 결국 악순환을 유발하게 되고 비용뿐만 아니라 실제 매니징 부담 그리고 좋은 동료가 심지어 힘들게 리텐션하고 있는 분이 퇴사하는 리스크까지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채용 기준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안 그래도 네. 사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던 네네. 부분이긴 한데 채용이 사실 곧 HR 전략이라는 부분 음. 전에 영상으로도 받고 이렇게 네. 말씀 잘 해주셨는데 사실 기업마다 니즈는 뭐 당연히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사람을 뽑아야 이게 잘한 채용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역량은 뭐 문제 해결력이랑 연결이 되겠고 네. 네트워크라고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사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창업한다고 했을 때 네. 제가 풀려고 하는 문제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풀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 역량을 세분화하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좀
경량화해가는 메커니즘 같은 게 워낙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 따로 있으신지 네. 채용 기준으로 그게 좀 정리될 것 같기도 네. 사실 저는 초기 스타트업들은 이런 걸 약간 메커니즘화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초반에는 이런 걸 다 이렇게 고려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인터뷰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터뷰라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 이 후보자를 이제 알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창구이자 채널이다 보니까 실제로 후보자를 이제 평가한다 하는 측면보다는 내가 이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 탤런트라던가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한 상태에서 꼭 저는 이제 그게 인터뷰가 되게 형식적인 것들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커피챗이든 어떤 경로든 간에 좀 저는 자세하고 길게 얘기 나눌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인풋을 좀 많이 투입하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분이 나보다 더 잘하는 영역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고 이 사람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나와 상호 보완을 해줄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지지 않은 이분의 실제 강점이라던가 경험치 이런 것들이 있는지가 일단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성장 곡선 그리고 좀 성장에 대한 전 욕심이 좀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채용을 되게 많이 참여하다 보면 성장에 대한 욕심이 있고 실제 의지가 있는 분들은 실제 의욕이나 이런 것들, 열정, 이런 마인드셋이 일단 기본 바탕이 되다 보니까 이 러닝 커브라는 게 사실상 대부분 좀 빠른 구성원들이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 그러니까 내가 이건 이제 회사는 진짜 워크고 라이프는 따로 챙겨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초기 스타트업에는 좀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지향하는 사람인지 가치관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피드백에 좀 열려 있는 사람인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원팀으로 이제 하나씩 팀 빌딩을 해나가야 되고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초기 스타트업은 1+1이 2가 아니라 1+1을 통해서 사실 10까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너지가 좀 극대화돼야 되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제 피드백을 스스로 좀 요청해 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피드백을 본인이 좀 반영해 본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는 면접 때 좀 파악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이렇게 또 어렵게 하지 않으셔도 되게 나랑 합류해서 같이 일을 해나갔을 때 우리 회사를 같이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희 회사도 이제 한 11명, 15명 이렇다가 이제 한 갑자기 70명 정도 늘어나면서 네. 사실은 HR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말씀 주셨던 부분들처럼 이제 기준을 잡는 게 되게 어려웠던 기억들이 사실 많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성장할 때 보면은 갑자기 이제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이제 투자 유치를 받아서 이제 급격하게 사업을 확장할 때 특히나 이제 C레벨들이나 이제 경영진 분들이 이제 급하게 인재를 많이들 수혈을 하시잖아요. 많이 채용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 좀 시기가 조금 지나서 뭐 정리해고가 크게 된다든지 아니면 핏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사실 다시 채용을 번복을 하게 된다. 이런 사례들도 사실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과정을 이제 쭉 봤을 때 이제 경영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회사에 어울리는 것 같아라는 기준점에 맞아서 뽑았는데 실무진들이 보기에는 그렇진 않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사실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이제 경영하시는 입장에서 네네. 그 어떤 점에 주의를 하면 이제 사업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준에도 잘 맞고 실무에서도 이제 팀원들이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멤버 같아 이런 것들 조금 더 검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기준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사실 구체화시키면 시킬수록 저희가 같은 공감대에서 같은 뷰를 바라보면서 채용을 할 확률이 높지만 그게 사실 생각보다 또 쉽지 않다 보니까 그냥 각자가 생각하는 이제 큰 틀에서 우수 인재, 이 사람 이 정도면 적합하겠지라고 이렇게 해서 채용하는 케이스들 보면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판단 기준들이 좀 많이 다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기든 지금 저희 스테이지에서도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 것들이
그 발을 사실상 같이 맞추는 작업들을 초기부터 되게 좀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좀 처음에 하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뽑고자 하는 사람의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실제 특징이라던가 이 사람의 실제로 우리가 뽑았을 때 내부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정말 가상 인간을 하나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들을 특히 초반에는 여러 명의 이제 의견을 수렴하면서 하는 작업도 되게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면접관 교육이라는 것들을 틀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의 큰 틀을 이제 대표이사가 실제 창업가가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이제 필요 요건이다, 그러니까 필수 요건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나면 이거에 관련된 실제 사람의 특징으로는 어떤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구성원 중에 여기 매칭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거며 우리가 없는 것들, 수혈을 좀 받아야 되는 건 좀 어떤 건지 이런 작업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수업 분석처럼 우리 내부에 있는 강점, 그다음에 약점, 그리고 우리가 수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세부적인 특징을 하나의 가상 인간을 좀 같이 마련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만큼 구체적이냐에 따라서 평가 기준을 수립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또 하는 작업은 이런 인재상을 이런 특징들을 뽑아내기 위한 질문은 면접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면 이렇게 아무리 가상인간 설정을 해놔도 면접 때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하지 못하시면 이런 사람을 뽑을 때 또 제약 조건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면접 질문까지 같이 좀 고민해보고 이런 것들을 동일선상에서 진행해 주시는 게 이런 부분의 인재상이 누구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 부분은 좀 맞지 않았다라는 판단 기준에서 이렇게 좀 불합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들어보니까 팀하고 같이 인재상을 만들고 네, 그렇죠. 그 초기 멤버들과 같이. 면접 질문이나 이런 것도 같이 만들어 나가면서 함께 HR을 진행을 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부문장님의 채용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이제 힘들게 채용한 사람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 일반 기업에 비해서 이직률이 한 3배 정도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힘들게 채용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 조직에 남게 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독도아리랑 님도 온라인에서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조직 문화나 성과 관리 측면의 이야기 차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채용한 사람을 우리 조직에 어떤 성과 관리로 남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는 조직관리 어플 클랩을 운영하고 계신 구자욱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질문에 좀 답을 드리기 전에 사실 앞에 부문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 채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티드 같은 그런 솔루션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까지는 또 개발자에 대한 그런 비용도 굉장히 연봉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이 비용을 사용하고 그것도 부문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명을 채용하는 거에 대한 의사결정은 전체 C레벨이나 이사진이나 팀원의 핵심적인 분들이 면접에 들어가서 1차, 2차, 3차까지 가는 굉장히 큰 코스트가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입사하신 다음에는 생각외로 앞에 채용만큼 에너지를 쏟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기업의 이런 근속 연수가 리텐션이 보통 한 4년에서 5년 정도라고 하면 국내 스타트업은 보통 1년 내에 한 40에서 50%가 다 퇴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그런 인력들이 퇴사를 할 때 그 사람 연봉의 30% 정도가 재고용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뭐 연봉 1억짜리 개발자라면 그 사람이 퇴사하고 동일한 수준의 사람을 채용해서 그다음에 다시 교육하고 인수인계하고 만약에 헤드헌팅을 썼다면 헤드헌팅의 비용을 내고 이런 비용까지 보통 한 30%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이 잘 온보딩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조직 문화를 어떻게 가져가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질문 부분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초기 스타트업의 이 부분일까요? 네, 그 네. 회사 인재들이 더 좋은 조건을 받았을 때 이탈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퍼포먼스 낼 수 있게 유지하는 채용과 연결된 과제. 사실 이제 채용이 이제 이루어지면
채용 이후에는 이 사람의 성장과 성과 관리 부분이죠. 그래서 채용과 그 이후에 조직 문화와 성과 관리는 사실 되게 이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 채용의 인터뷰나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그 사람이 굉장히 성장하고 싶은 포인트, 이 회사에서 얻고자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입사를 한 이후에 보통 이제 3개월 기간이 한 수습 기간이라고 하죠. 그 기간에서 회사도 이 사람을 평가하지만 이 사람도 회사를 평가하는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에서 정말 자기가 이 여러 가지 피드백이나 뭐 다양한 원어원 미팅이나 그런 조직 문화가 잘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내가 일한 만큼의 그런 성과가 다양한 방식으로 잘 반영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채용과 이런 성과 관리나 성장 관리는 사실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부분이, 사실 스타트업이 초기에서부터 이제 후기로 성장할수록 조직 문화의 중요성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 기업의 퍼포먼스를 좀 최적화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좀 저희가 규명하는 게 가능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편적으로 정말 이 조직 문화는 좋다, 뭐 수평적이고 뭐 피드백 좋고 하는 게 좋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사전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좀 그 체제를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스타트업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쿠팡이다 하면은 이제 운영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고 좀 더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을 뽑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결론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은 보편적으로 좋은 조직 문화라는 게 있는 건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조금 맞춤형으로 본인 기업에 필요한 조직 문화를 좀 만들어 나갈 필요도 있을 텐데, 그건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질문이 너무 네. 복잡해요. 우선은 세 가지 형태로 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우선은 조직 문화라는 게 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냐, 아니면 기존의 사업을 좀 더 내실을 다지고 영위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같이 뭐 쿠팡의 예시를 들어주셨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하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의 지금 단계,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만나보면 완전 극초기 단계와, 그러니까 한 15명 이하,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투자를 받고 시리즈 A 정도를 지난 50명 내외의 기업, 그리고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선 100명 이후의 기업들은 사실 완전 다른 기업이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의 고민하시는 문제들이 완전히 다르세요. 예. 그래서 각 단계별로 저희가 좀 갖춰야 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 초기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평가 보상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평가 보상보다는 이제 소수의 아는 인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의 좀 목표와 고를 향해서 빠르게 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앞서서 부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팀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팀인데 어떻게 하면 여기에 핏이 맞는 동료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좋은 인재를 가져오게 할 것인가가 좀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 시리즈 A 정도를 받으면 어느 정도 이 기업은 좀 살짝 브랜딩도 되어 있고 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기업에 대한 그런 직원분들, 이제 입사하시려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기업 규모가 갑자기 한 2배 정도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의 20-30% 이상의 신규 인력이 들어오는 걸 많이 권장드리진 않아요. 그렇게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인력들과의 문화도 많이 바뀌게 되고 또 융합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조직 문화를 많이 고민하시게 돼요. 보통 한 50명이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이제 100명이 넘어가면요. 대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조직 문화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는 좀 더 본격적인 성과 보상,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동료들 간의 평가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지, 또 피드백 문화를 만들 것인지, 좀 단계별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조직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목표로 하는 조직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조직이 지금 있는 스테이지, 규모에 따라서 사실 정답은 있는데 그게 좀 여러 가지 믹싱되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리즈 A를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얼마 전에 시리즈 A를 유치하신 분이 앉아 계십니다. 아, 네. 왜 이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려운 시기에
아, 네. 네, 축하 이벤트 덕분에 제가 잠깐 순서를 잃었습니다. 네, 사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피드백 관련된 얘기까지 결국 왔는데 여기 계신 많은 대표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결국에는 피드백을 어떻게 주는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이제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표 마음 같지 않고 열심히 이제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 같지 않고 이런 경험들이 사실 하실 텐데 사실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도 사실 어떤 부분은 마찬가지인 부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뭐 다른 동료에게든 아니면 뭐 C레벨에게든 이런 마음가짐이 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 그러면 이제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이제 그 작은 조직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건전한 피드백 문화를 좀 형성할 수 있을까? 그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피드백 쪽에 많은 교육을 진행하는 게 이제 원어원 미팅 교육하고 실제 동료 피드백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주신 질문도 그때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먼저 대표님들이 요 피드백을 진행하실 때 요 피드백을 왜 하냐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은 이 피드백을 가지고 연말에 평가 보상에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취지는 이 피드백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성장하라고 도입 취지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는 그런데 이거 피드백 가지고 좀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도가 바뀌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뭐 어느 쪽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피드백을 왜 도입하는가를 먼저 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주신 질문은 아무래도 평가 보상보다는 이 피드백을 통해서 동료와 좀 더 좋은 자극을 받고 성장하라는 의미에서 그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다면 우선은 이걸 가지고 평가 보상으로 연결시키는 행위는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을 피드백을 줬는데 그 연말에 대해 가서 이 사람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쓰이게 된다면 피드백을 주는 사람도 굉장히 그 허들이 높아질 거고요. 그걸 피드백을 받는 사람도 일단 기본적으로 기분이 안 좋겠죠. 안 좋은 피드백을 받으면 이게 나의 무언가에 연관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성장을 목표로 한다라면 그렇게 연동을 가져가시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피드백 부분은 저희도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지만 좀 직원들에 대한 또는 매니저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드백을 평소에 좀 대놓고 비난하지 못했던 걸 피드백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피드백은 정말로 상호 간에 성장하기 위해서 주는 거고 매니저나 대표는 사실 늘 피드백을 주죠. 그런데 그 매니저나 대표가 미처 주지 못하는 발견하지 못하는 나의 단점이나 나의 장점을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드백을 통해서 동료 간에 훨씬 더 좀 끈끈해지고 같이 성장한다는 그 관점에서 피드백을 준다는 사전 정의와 교육이 좀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피드백을 하시면 훨씬 더 좀 뭔가 비난이 되거나 그런 거보다는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전부 그 대화의 스킬이라던가 약간 네. 전략적인 그런 그 회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클랩에서도 그런 교육도 같이 함께 하지 않나요? 네,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그런 스킬적인 거,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좀 더 보통 네.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 살짝 그 개발자분들이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아, 그리고 좀 사업적이나 그럴 수 마케팅에 계신 분들이 더 좀 부드럽게 피드백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질문을 많이 드리고 싶고 막 그런데 그래도 또 현장에 오신 분 온라인 이렇게도 한번 받아봐야 되니까 아까 온라인을 좀 받지 못해서 좀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유튜브 댓글로 한번 질문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여기 HR 쪽에 초기 스타트업이 HR을 운영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외부 업체를 통해서 HR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하셨어요. 문재원 님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좀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 HR을 운영하는 버전에서의 툴은 좀
시중에 되게 요즘에 구독 서비스 저렴하게 나온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로 쓸 수 있는 서비스들도 많거든요. 그런 걸 활용은 하시되 저는 HR 인력만큼은 일단은 내부에서 실제 처음부터 아예 HR 전담 이렇게 채용은 하지 못하시겠지만 실제로 HR 영역을 같이 업무 영역에서 포함시킬 수 있는 내부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게 실제 내부 그 구성원으로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HR을 아웃소싱 한다는 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구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문제를 회사 관점에서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 업체를 쓰는 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성장에서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네, 뭐 그러면 오프라인도 한번 받아볼까요, 이번에? 네, 좋습니다. 저기 네, 맨 뒤에 네, 한 분. 쪽에 계신 분께 네, 안녕하세요. 그 모바일 게임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위메이크 페인팅의 김병길이라고 합니다. 그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제 스타트업에서 투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멤버를 꼭 잡아둬야 할 때 그런 핵심 멤버에 대해서 어떤 미래적 가치, 뭐 스톡 옵션이나 아니면 그런 지분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그런 팀원들한테 다가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저희가 막 했다가 정작 투자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이 또 장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좋을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평가라던가 아니면 보상 이런 어, 부분 네. 질문하신 것 같은데 사실 투자를 이제 담보로 하는 거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과 연관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투자를 많이 받아본 입장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공동 창업자 지분이 뭐 한 30-40% 이상 넘어가면 투자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대표의 지분이 많이 희석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스톡 옵션으로 주실 건지 구주로 주실 건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핵심 인재가 원하시는 게 지분인지 캐시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스톡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안 주는 것 같고 대표님 입장에서는 피를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분의 구체성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좀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긴 한데 필요하시면 끝나시고 좀 더 얘기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딱 세션에 맞는 건 아니라서 제가 그냥 제 경험을 기반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네, 또 현장에서 그럼 질문 혹시 더 받아볼까요? 네, 요- 저쪽 네, 좋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 전 두 가지 정도 좀 여쭙고 싶은 게 스타트업은 언제부터 그 HR 팀이 필요할는지 좀 궁금해요. 아까 언급도 하신 것 같이 뭐 한 50명, 100명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인력 계획 수립 전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까 언급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은 좀 좋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이제 스테이지별 인력 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업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HR 조직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초기에 실제로 한 50명 미만까지는 HR 담당자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이제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HR 주니어만으로도 사실 대표이사라던가 아니면 C레벨에서 COO 역할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과 합을 잘 맞춰서 충분히 해나가시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고요. 근데 이제 50명에서 100명 가고 이제 100명 넘어가면서부터는 실제로 좀 체계적인 HR의 니즈들이 발생을 하게 되세요. 평가, 보상, 피드백이라던가 문화도 이제 하나씩 뭔가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버전의 이제 마지노선이랄까? 그러니까 문화를 구축하고 나서 실제로 저희가 구축도 이제 단시간에 구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많은 부분에서 이제 좀 체계를 잡고 제도화 시킬지 아니면 기존의 방식을 어디까지 유지할지 그리고 기존의 스테이지별 구성원은 어디까지 같이 갈 수 있는지 성장 단계가 못 올라온 사람들은 어떻게 육성을 할 건지 아니면 헤어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들이 필요한 포인트가 저는 이제 50명을 넘어서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필요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HR 조직을 구성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50명을 정도로 좀 기점으로 일반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성장 단계별 이렇게 구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실제 성장 단계 초반에는 거의 프로덕트를 만드는 중심으로 결국 여러분들의 팀빌딩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플랫폼이다 하면은 개발자, 프로덕트 디자이너, 실제로 그다음 그것들을 나중에 조금 더 성장했을 때는 뭐 마케팅이라던가 실제 단계별로 필요한 팀들을 스테이지별로 구성하게 되는 거여서 이게 규모라던가 직무는 이게 어떤 업을 하시느냐,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답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만 초반에는 이제 우리의 프로덕트 중심, 프로덕트이 이제 마켓핏이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그런 팀빌딩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 마켓핏을 확인하게 됐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마켓핏을 통해서 좀 스트레치해서, 그러니까 좀 더 확장을 좀 빨리 시킬 수 있는 부분 플러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안정적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같이 좀 나아갈 수 있게 다음 단계를 준비해줄 그런 리소스들을 팀으로 또 구성을 하시면서 가시면 단계별로는 이런 형태로 많이들 가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오프라인 질문 네. 하나 그럼 마지막으로 받고 네네. 네. 네, 오늘 좋은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는 주식회사 K존 대표 김성수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번에 막 시드라운드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이제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돼서 HR이 사실은 가장 큰 고민거리에 놓여져 있어요. 기존에 이제 해주셨던 말씀들처럼 이제는 저희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 또는 이제 저희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 오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또 사실은 연봉 테이블이라는 게 없었지만 연봉 테이블을 무시하면서까지 데려오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연봉 테이블이라는 것이 이런 초기 스타트업에도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셋업이 돼야 되는가가 가장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부문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 핵심 멤버였던 팀원 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같이 저랑 HR을 이제 봐주고 있어요. HR 전담은 아니지만 같이 이제 둘이서 면접도 보고 같이 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저희한테는 처음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동안 여러 번 창업을 하면서 많이 겪었지만 이런 전문적인 지식들을 이렇게 잠깐 배우는 것도 좋지만 어디 가면 도대체 전문적으로 연봉 테이블은 어떻게 세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교육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런 거 대학원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 조직원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 이제 계속 어려움 겪으면서 그런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해 주셨던 이제 연봉 테이블이 필요한가라는 거는 이미 대표님이 사실 겪으신 거에 비춰서도 사실상 정말 데려오고 싶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연봉 테이블을 벗어나는 케이스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저는 초기는 사실 다 개별화된 연봉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사실상 이 연봉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대부분 CEO 한 분이랑 그다음에 실제 이제 급여든 HR을 같이 해줄 사람 이렇게 두 분이서 많이들 프라이빗하게 보면서 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연봉 테이블 만드는 게 사실상 계속 예외 케이스들을 만들 거라서 의미 없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에서 이제 HR 관련된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대학원은 현재 단계에서는 좀 비추천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론적 지식보다는 지금 당장에 필요한 실무 지식을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스타트업 관련된 멘토링도 많고 그다음에 실제 무료 강의들이나 무료 세미나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급여 관련된 거는 뭔가 제가 어떤 업체를 얘기할 수 없지만 C 무슨 아카데미에서 그 급여 실무를 가르쳐 주는 거 플러스 세무법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HR 교육은 실사례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되게 저렴한 요즘 강의들 사례들 그리고 아티클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차피 최적의 답안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겪는 부분 플러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강의로서 줄 수 있는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을 접목하면서 실제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최적이라서 누구도 이제 조언은 드릴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업에 같이 저기 속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답은 실제 내부에서 오히려 최저간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지식보다는 실무 강의들을 좀 찾아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필요하면 사이트들이나 내 팁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따가 그 밖에서 진행된 소손의 네트워킹에서 아까 C 뭐뭐뭐 아카데미는 정확한 정보는 그렇게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진짜 다양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 아쉬워도 오늘 질문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그 네트워킹 시간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두 분께서 더 성실하게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현장이랑 온라인에서 질문 채택된 분들께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니까 꼭 온라인에는 댓글로 연락처 남겨주시고 질문 현장에서 해주신 분들도 스태프분들한테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걸 다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두 번째 세션도 이제 끝낼 시간이 좀 다가왔는데 또 어렵게 자리를 해주신 두 분께 마지막으로 이제 용감한 스타트업 창업자분들께 한마디씩 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한번. 네. 네. 사실 창업을 하고 이렇게 기업을 끌어나가신다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고 또 앞에 저희 같이 질문 주셨던 것처럼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시행착오하면서 배우는 방법도 많지만 앞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여기 이하나 부문장님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네트워크 시간 활용해서 많이들 도움 요청 주시면 저희도 같이 그런 고민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많은 분들 특히 초기에 이제 조인을 고려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창업가 분들이 어떤 문제를 왜 이렇게 풀고자 했는지 또 얼마나 절실하신 상태고 또 이제 이 조직을 어떻게 키워나가고자 하는지 이런 비전들, 이런 미션들 이런 것들을 실제 일로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좀 많이 보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만큼 HR적인 측면에서 조인을 이제 결정을 하는 요인은 대표 그 자체인 부분들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자체가 되게 좀 내가 좋은 리더이고 내가 준비된 그 창업가인지를 계속 좀 앞으로도 자문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좋은 인재들도 같이 합류해서 앞으로 더 키워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CEO는 정말 할 일이 많네요. 되게 네. 어려운. 그러게요. 네. 네. 대표님 힘드시겠어요. 네. 34회 용순에도 정말 재밌고 유익한 얘기를 저는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서가 남아있죠. 아까 여기 질문에 농업 관련 행사 맞나요? 여기 뚝심 있게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뭐 농업 관련된 스타트업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리고 전반적인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더해서 저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또 기업분들을 홍보하는 이런 용쓰라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기업을 아주 짧게 만나볼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두 번째 기업 이제 설명해 주시기 전에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당신이 요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뽀시래기를 몰랐을 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령 착한 농장에서 온 최유나 농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뽀시래기가 어떤 뜻인지 정말 궁금하셨죠? 뽀시래기는요, 제가 직접 키운 느타리 버섯에 저희 지역의 특산물이 양파와 마늘이 들어간 첨가물이 전혀 없는 100% 국산 천연 조미료입니다. 초창기에 기농을 하고서는 그저 최고 품질의 버섯을 많이 생산하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재배 기술이 정점에 올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품질이 좋은 버섯들이 일주일에 1톤씩 쏟아져 나오는 홍수출하에 문제에도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저희가 이제 농부들이 가진 공통적인 고민거리이지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역의 어르신들도 양파나 마늘을 수확하실 때 항상 그 오렌지색 산성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 그렇다면
제가 키운 느타리 버섯에 저희 지역의 어르신들의 양파와 마늘이라면 저처럼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시는 그 육아맘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조미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뽀시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뽀시래기에 타겟층이 나와 있습니다. 타겟층이라고 하니까 조금 너무 좀 그런가요? 소비자를 그렇게 표현하기가 저희 고객분들은 캠핑족, 혼밥족, 워킹맘 그리고 육아맘입니다. 뽀시래기의 장점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먼저 원료부터 남다르다는 겁니다. 왜 남다르냐면 제가 키우니까요. 느타리 버섯은 저희가 지금 최신 스마트팜에서 24시간 관리를 받고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양파, 마늘 또한 비옥한 의령에서 자란 정말 그 해에 수확한 양파, 마늘로만 만들기 때문에 첨가물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 건강한 조미료겠지요. 그래서 요즘은 이유식을 하시는 어머님들께서 정말 이 뽀시래기를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아마 후기를 보시면 저희 아이가 밥을 너무 잘 먹게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후기를 많이 주시거든요.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을 드리면 간편성인데요. 뽀시래기는 이 절반이 거의 양파와 마늘입니다. 보통 조미료를 보실 때 양파와 마늘의 비율이 저 뒤쪽으로 가 있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 절반이 저희 지역에서 수확한 양파, 마늘이기 때문에 한식 요리에 양파, 마늘이 안 들어가는 요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양파와 마늘을 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쁘게 네일을 하고 오셨는데 번거롭게 그 네일한 예쁜 손톱으로 양파나 마늘을 깔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뽀시래기 한 스푼이면 그대로 대체가 됩니다. 그만큼 너무 간편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또 설명해 드리면 제가 또 다양하게 활용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대로 병 제품 그리고 스틱 제품 그리고 국내 최초의 하트 모양으로 세 가지로 개발을 했어요. 이 병 제품 같은 경우는 선반에다 올려두시고 예쁘잖아요. 올려두시고 필요하실 때 한 스푼씩 넉넉하게 쓰시기가 좋고 이 스틱 제품을 보면 커피 믹스처럼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부피가 작고 가벼우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께 선물도 많이 보내시고 그리고 캠핑 가실 때 또 여행 가실 때 그리고 댁에서 또 저는 솔직히 이 스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그냥 국물 요리에 김치찌개 끓이실 때 그냥 한 번 딱 뜯어서 넣으시면 김치와 고기 뽀시래기만 보면 정말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실제 후기로 이거 엄마가 끓인 김치찌개 아니지?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뽀시래기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하트를 가지고 오진 못했습니다. 이 하트가 미국이나 호주에서 되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어가지고 수출로 재고가 없어서 제가 못 가지고 왔지만 하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봉지 딱 뜯어가지고 국물 요리에 이렇게 딱 넣으시면 너무 맛있게 요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뽀시래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뽀시래기는 양파, 마늘이 어떻게 보면 짠맛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단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설탕으로 쓰셔도 좋고 천연 소금으로 쓰셔도 좋아요. 그래서 달걀 프라이를 하실 때 소금 대신 뽀시래기를 이제 쓰시는 겁니다. 달걀을 탁 깨고 뽀시래기 솔솔 뿌리시면 그 양파와 마늘이 익어가면서 나는 그 풍미가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두부를 구우실 때도 다른 양념을 하시지 마시고 두부 구우시고 뽀시래기 솔솔 뿌려서 들기름 하나 딱 둘러 드시면 다이어트 최고입니다. 이렇게 또 여기 계신 분들께 또 팁을 드리면 라면을 끓여 드실 때 솔직히 라면은 나트륨이 조금 걱정이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스프를 조금 덜어내시고 그만큼 뽀시래기를 딱 넣으시면 맛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염라면 그리고 몸에 좋은 라면이 되겠죠. 이렇게 뽀시래기는 국물 요리, 찌개 요리, 전을 부치실 때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리에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무역 서양 분들도 되게 뽀시래기 좋아하시지만 빠질 수가 없는 요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무조건 여기 해당 안 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무조건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구매하시는 방법은 그 초록창에 의량 착한 농장 하셔도 되고 뽀시래기 조미료 하시면 저희 뽀시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의 PR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자취생이어서 요리를 가끔씩 할 때가 있는데 호시래기 잊지 않고 기억해서 한번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두 번째 기업 PR도 굉장히 잘 들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한국무역협회에서 또 직접 용스네를 진행한 벌써 두 번째 이제 회차가 되는데요. 오늘 센터장님 그리고 대리님 오늘 행사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감을 말씀드리는 건 이제 오늘이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아시는지 모르시겠죠? 아마 저는 청심환을 먹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아마 다음 회차부터는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좋은 말씀 저희가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 앞으로도 많이 할 테니까 앞으로도 현장에도 많이 와주시고 온라인에서도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이번에 재밌게 들었던 게 사실 협회를 입사하기 전에 저도 외국계 대기업 HR 인턴 면접을 봤던 적이 있어요. 떨어져서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와 있긴 한데요. 사실 일하다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어떤 사람들과 일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되게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청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 열심히 질문하고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회차 안내를 드릴 건데요. 그 다음 35회차에는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협력, CVC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주제로 스타트업이 애자일하고 린하게 일하는 방식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기업가 정신도 배우고 선배 창업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좋은 팀원을 꾸리는 꿀팁도 알았으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용스네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다음 회차도 저희가 꼼꼼하고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남은 한 달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용스네 쇼 이후로 오프라인으로 요 밖에서 간단하게 스탠딩 바에 준비된 다과랑 같이 소소해서 더 소중한 네트워킹 소소네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행사의 진행을 맡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최윤실, 한국무역협회 성지훈, 넥스트유니콘의 장재용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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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저희 현장에 계신 분들